요즘 뭐 한국의 언론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현 정부에서도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김대중 때 노무현 때 사이가 좋았지 않습니까? 셔틀 외교하고 이명박 때도 처음에 사이 아주 좋았어요.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에 말에 독도를 가버렸어요. 그 갑자기 진짜 느닷없이 간 거예요. 예. 그만둘 때 아니에요 그때. 그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. 그걸 노린 것 같아. 독도.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는 거니까 일본 천황에 대해서는 좀 이 금기시된 부분인데 천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게 예의인데 일본 천황이 한국 오고 싶어 하면 사죄하고 오라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. 기억이 나네. 야, 제가 일본에 한 번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. 일본 보통 사람도 조선인들 나쁜 놈이라고. 천황 영린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. 그때부터 반일 감정이 아주 나쁘더라고요. 이때 마침 일본에서는 아베가 수상이거든요. 그 다음에 우리 사법부 판단도 나오고 막 하는데 이제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 때는 좀 이 원칙주의 아닙니까? 원칙을 지키려고 했죠. 사법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.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 정치적으로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할 때예요. 나름대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막 사람들 수석실에서 만나고들 했어요. 그래 코로나가 나와버렸어요. 이게 운이에요. 한일 관계 신경 쓸 여유도 없고 이제 왕래 딱 끊겨버렸어요.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가 가게 됐거든요. 계속 악화됐죠. 뭐 초계기 사건도 있었고 뭐 별 사건이 많이 있어요. 그 전부 다가 오히 도발은 일본 측에서 했어요. 좀 그렇게 보는데.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한국 측이 뭐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. 한일 관계 악화된 게. 그건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. 일본 측에 문제가 있었지 우리는 계속 풀려고 노력을 했지 않느냐.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면 말이죠.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을 하게 돼요. 지금 간단하잖아요. 이 문제가. 최근에 뭐 한일 관계 뭐 정상화를 위한 그림을 내놓는다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. 그 뭐 강제 뭐 신문에 보도되는 거 강제징용 그 우리가 전부 책임진다.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기업에 강제 못합니다. 이건 기업인들이 먼저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 성금이 돼야죠. 근데 기업들은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먼저 기업이 낸다. 나중에 큰 문제 될 거예요.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죠. 그런 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니 그것도 걱정이고요. 두 번째는 문희상 의장안이 그건데 일본 기업, 한국 기업 자발적으로 돈 내놓도록 하자. 그렇게 했는데 그게 법이 통과돼야 되거든요. 일본에서 오케이 하기 어려워요. 일본에서 일본 기업 돈 낸다? 지금까지 거부했거든요. 과거에 했으면 진작 됐게요. 과거에도 우리가 일본 기업 너희도 돈 내놓으라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리는데 일본에서 끝까지 거부를 했어요. 그런데 지금 일본 기업이 돈 내도록 한다? 일본 정부가 양보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지금 실제는 일본 기업 돈 내도록 해야죠. 일본 기업 자발적으로 돈 내겠다는데 왜 기업 일에 정부가 개입합니까? 그런데 일본에 반한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시다 정권이 그렇게 막 인기가 확 있지도 않아서 또 일본 자민당 내의 강경파들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떤 식의 게 나올지 궁금해요. 실제는.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도 협력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협력해 줄지. 그 하여튼 이번 윤석열 정부가 뭐 풀겠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 뭐 지혜를 좀 구하고 그러던가요? 선임자한테? 아니 없어요. 없고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전문가가 없어요. 심히 걱정이 되고 외교부에서 그렇게 혁신적인 안을 못 내놓습니다. 그러니까 분위기는 푼다 하는데 실제 내용이 없어요. 지금 그래서 아니 실무자들이 가끔 전화 와서 좀 도와주세요. 그래 나 한일 관계 좀 도와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주 공식적인 건 없고요. 제가 뭐 이 당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못 도와주는데 뒤에서는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없어요. 이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사실은 지혜를 모으고 공식적으로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그 다 인맥이 있고 그런데 다 분위기 좋게 해주고 그러면 다 도움이 되는 건데 너무 졸속하게 이렇게 뭐 가서 사정하는 식으로 큰일 납니다. 그건 안 되는 거고. 그래서 첫째 국민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라의 국격, 한국이 컸지 않습니까? 이런 걸 생각해서 절대
구걸 외교, 불용 외교는 안 된다. 그렇게 하면서도 지혜를 모아내면 뭐 방법이 있을 것이다. 있겠죠. 뭐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고, 그리고요, 갈등 충돌이 구조화됐어요. 지금 구조화. 이게 뭐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고요. 그 얘기는 뭐 한국이 너무 커버렸어요. 그 얘기는 일본이 한국을 겁내요. 이제는. 옛날에는 일본이 우리가 형이야. 너희들 우리 때문에 성공했잖냐. 뭐 그런 입장이었죠. 몇십 년 동안. 지금은 일본보다 우리가 개인 GDP는 더 높습니다. 예. 가처분 소득은 더 높습니다. 4차 산업혁명 시대 때에 일본 적응을 못하고 있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고. 그러니까 이제는 되게 겁먹어요. 한국에 대해서.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말이죠.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평화하게 되면 한민족 위협론이에요.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이 합치면 이 새끼들 우리보다. 그래서 이제는 한민족 위협론으로 나와서 늘 남북 간의 평화지대니 뭐니 하면 전부 거부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 위협론이 나왔어요. 한 30년 전에. 그래가 쭉 오다가 요즘은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뭐 김대중 때의 한반도 평화운동 막 이렇게 하니까 한민족 위협론이 쓱 나와가지고 이제는 아주 이게 구조화돼 버렸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. 이걸 저는 그래서 갈등의 구조화.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요. 세 번째는요. 일본의 역사 인식, 상식, 가치가 고차가 됐어요. 우리하고는 틀려요.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라든지 가치라는 것은 글로벌화돼 있어요. 뭐 미국에 가서 통하고 유럽에 가서 통하는 상식과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일본은 일본적 상식, 가치, 식민지 지배. 자기 잘했다. 이거 합법적으로 했다 이거야. 뭐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, 식민지 통해서 너희들 성공했자 이런 거. 역사식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.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안 맞아요. 그런 의식, 역사인식, 가치가 일본적인 것이 돼버렸어요, 이미. 그러니까 통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역지사지, 지피지기라고요. 일본 친구들이 왜 저러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정확 해법이 나오는데 그거 모르고 뭐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싸움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또 하나는요. 잘 좋아요, 한일 관계. 아주 좋습니다. 잘 돌아가고 있어요. 단 하나 사이 나쁜 건 뭐냐? 일본 외무성, 한국 외무성, 그 양국 정상만 사이가 나빠요. 정상회담도 못하고 상징성 같습니다만은 일본 외교부하고 한국 외교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. 거기는 잘 돌아왔어요. 그리고 일본 애들 지금 20대, 30대하고 한국 동경 아주 강합니다. 뭐 한국에 한번 오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아까 얘기한 한민족 위협론 느끼는 건 누군가 하니까 50대, 60대예요. 그 세대가. 이 세대들은 그냥 막 저 한국놈들 잘못하면 우리 먹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느끼는데 지금 20대, 30대는요. 뭐 BTS 뭐 음반 사달라 뭐라고 그래서 일반 문화교류, 인적교류는 활발히 되고 있다. 그런데 일본의 정치하는 이 극우 정치인들도 또한 한 부류 있어요. 한 20%도 안 되는데 근데 목소리가 커요. 또 조직화돼 있어요. 그러니까 전부 일본처럼 비치고 있는데 아주 한일 관계 문화교류, 인적교류는 잘 되고 있다. 이렇게 정치판만 풀면 되고.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디 공개적상에서 일본서 대사로서 강연하게 되면 늘 얘기해요. 이 정치판이 일본의 경제교류 해방 놓지 말자. 문화교류, 인적교류 해방 놓지 말자. 우리 정치판이 오히려 앞장서서 선도해 줘야 되는데 그거로 해방 노는 꼴이 됐지 않느냐. 이건 정치판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. 이러시는 늘 얘기하면 다들 박수 쳐요. 예. 아주 이 구조화되어 있고 또 일본적 상식, 가치 이런 것들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. 예. 쉬운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러니까 상당히 굳어져 있는 우익들 한 20% 예. 그거 말고는 사실은 예? 충분히 서로 이해를 하고 왔다 네네. 갔다 하고 예. 거긴 뭐 코로나 전에는 양쪽 왔다 갔다 한 관광인구가 한 1,000만 넘었었잖아요. 전반적으로 큰 변화에 이제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세상에 안 변하는 건 없으니까 이제 모든 게 변하긴 변하는데
우리는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금 더 빨리 변하는 게 좋잖아요. 예, 예. 그러려면 이제 일본을 우리가 좀 정확히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. 예, 강대사께서 그 동경대학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뭐 거기 쭉 또 대사도 오시고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고 일본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. 예. 그게 참 어려운데 예. 아니, 쉬우면서도 어렵고요. 그런데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. 아까 일본적 가치, 일본적 상식을 말씀드렸는데요. 세계적인 글로벌화되어 있는 가치, 상식 가지고 일본 설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일본이 스스로 그래 느끼고 있고요. 옛날부터 그랬었어요. 뭐 동양서양하면 일본은 제3문명이다. 이게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. 우리가 중화체제 밑에서 일본 떨어져 나갔었잖아요. 일본의 신화가 있어요. 신국, 신이 나라. 과거사 문제 일본이 왜 그러냐 할 때 신이 나라예요. 신은 오류를 범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게 오류를 범하지 않는 나라. 이게 과거사 문제 반성할 수가 없어요. 정신 구조상.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. 일본이 천황제 국가니까 천황 밑으로 피라미드 구조화돼 가지고 아주 통솔하기 좋은 구조예요. 천황 딱 해서 그냥 딱 계층화돼 있어요. 일반 서민. 일본 천황은 2600, 27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. BC 6세기 때부터거든요. 지금 천황 집안이. 이게 참 허구지만은 다 그렇게 꾸며놨어요. 우리가 당군조선 이제 4300년 다 꾸며놨잖아요. 근데 우리는 끊겨버렸지 않습니까? 예? 당군조선 하다가 중간에. 일본은 2600 족보가 그대로 쭉 있어요. 다 나중에 그 천년 지나서 전부 꽤 맞춘 거지만은 신앙화돼 있어요.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. 뭐 영국만 한 500년밖에 안 되잖아요. 예? 다른데 뭐 유럽에도 뭐 중동 하더라도 100년, 200년밖에 안 돼. 일본은 2700년 쫙 갖고 있죠. 신이 나라. 일본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. 그렇게 신앙화돼 있어요. 그래서 일본이 있는 나라가 참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. 근데 우리가 국가라는 게 뭡니까? 우리가 언어 공동체 아닙니까? 언어 공동체, 역사 공동체죠. 민족이라는 게 그건데. 일본 천황이 곧 역사 공동체예요. 이게 일본어와 천황, 이것이 일본이에요. 천황이 곧 역사 공동체. 언어, 일본어. 그런 일본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일본인의 개인적인 성향들, 수능성들 이런 거 하게 되면 일본이 왜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과거사는 왜 못 푸는가 하는 거 신이 나라 일본이기 때문에 못 푼다. 일본 이해를 먼저 그런 거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좀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. 일본이 뭐 노벨상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본은 그래도 바닥이 튼튼하니까 예. 근데 우리는 반짝해서 오는 건 잘 하는데 일본의 그 강점이라고 할까 일본 실력의 뭐 원천이라고 할까 그건 되게 뭐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? 장인정신 같은 게 있죠. 장인정신. 장인정신. 예, 그거는 이제 뭐 식당도 뭐 100년, 200년 막 이렇게 해요. 기업도 뭐 그냥 뭐 200년, 300년 기업이 있고요. 중소기업 엄청나게 강하죠. 그다음에 그 섬세함. 참 일본 사람들이 섬세함이 있어요. 그래서 기초과학이 튼튼해요. 기초과학 탄탄히 만들어서 노벨상을 20몇 개 받을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이 합치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많이 나온다. 그렇게 아까 기초, 우리 일본인의 섬세함, 우리의 응용, 진취력, 이 한국의 장점 살리고 일본의 또 단점 있는 부분을 일본에서 메꾸고 하면은 한일 간에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관계 좋아야 된다. 특히 정치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. 예.